저는 며느리 수진에게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이었죠. 수진이 아들을 통해 전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는 오빠한테만 하라고 해주세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엄마,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첫째를 낳았을 때 2달간 그 집에서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기 기저귀를 갈고 밤새 보채는 손주를 안고 달랬습니다. 수진이 산후조리 잘하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스타일이 좀 답답해요. 수진이 아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우연히 듣고 말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진은 시댁에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잠그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밥상에도 한참 늦게 나왔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차가워진 국을 데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 얼굴을 보러 갔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늘 차가웠습니다. 웃지도 않았죠. 저는 손주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하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진이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애 재우려는데 다음에 오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30분이었어요.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가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아냈죠. 옆자리 사람이 볼까봐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가 원래 좀 그래요.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 또 이해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더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15년 동안 새벽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상가를 청소했죠.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트고 여름에는 땀범벅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7천만 원이었어요.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제품을 떠나 가정을 꾸린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엄마, 집 계약금이 좀 부족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에서 7천만 원을 뽑아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지고 좋은 집 구해라.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고.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도 저를 꼭 안아줬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제가 1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일한 게 당연한 일이었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오늘도 저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손주 사진을 보면서요. 손주는 벌써 많이 컸어요. 저는 그 성장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어차피 수진이 싫어할 테니까요.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투명인간입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죠. 밥을 먹다가 목이 메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식은 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제가 바란 노후였을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처럼 제 마음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슨 프로가 나오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들리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집에 있지.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는 1분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어요.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워야 할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울 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아들에게 연락할 때도 조심스러웠죠. 지금 수진이 옆에 있니? 제가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죠. 계단 여러 개를 굴러 떨어졌습니다.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손목을 짚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손목이 빠른 속도로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손목뼈가 부러졌네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깁스는 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다.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 네. 어느 병원이에요? 저는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아들은 곧 가겠다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나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수진이는?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수진이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요? 시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며느리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겁니다. 나는 약속 있어요. 아들이 전한 수진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깁스를 하고 진통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그래, 가봐라. 아들이 떠난 후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깁스한 손목을 바라봤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한 사람.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희가 새 차를 샀어요. 수진이가 원하던 차예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 차요? 그래, 축하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어요. 새 차 산 거 축하해. 안전운전 하렴. 깁스한 손목 때문에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축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네. 딱 한 글자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네. 한 글자. 제가 깁스한 손목으로 힘들게 보낸 문자에 대한 답이 한 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글자조차 아까운 사람이구나.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천만 원을 줬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2달간 돌봐줬어요. 손주를 위해 무엇이든 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투명인간 취급과 한 글자짜리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1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전 재산인 7천만 원을 선뜻 내줬죠. 하지만 지금 저는 뭡니까? 며느리에게 한 글자 답장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깁스한 손목을 바라봤어요. 아팠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 살 수 없다고. 며느리가 저를 한 글자로 대하는데 저는 왜 며느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그 선을 넘었어요.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저장된 사진들을 봤습니다. 손주 사진들이었어요. 손주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저는 그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죠.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지에 대한 분노.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기로요. 내가 얼마나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깁스한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통증이 더 컸어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깁스한 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고 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몇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김지원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돌려받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를 빌려주셨죠? 7천만 원입니다. 아들 집 계약금으로 줬어요. 차용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준비해둔 차용증이었어요. 당시 아들은 엄마 이런 거 왜 써요라며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그래도 써야 한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니. 아들은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이체 내역도 있네요.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 조치를 취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글자짜리 답장도 생각났죠. 진행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아들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뭐긴 뭐니? 내용 증명이지. 7천만 원을 3개월 안에 돌려달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치긴 뭘 미쳐. 내가 빌려준 돈 돌려받겠다는데. 엄마,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저희 지금 애 키우는데 그 돈 어떻게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준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 거라고요?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차용증에 내가 서명했잖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내 마누라가 나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데 내가 왜 가족처럼 희생해야 하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엄마, 3개월이야. 그때까지 7천만 원 준비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제 전화를 받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받지 않을 차례였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주세요. 무슨 생각을 다시 해? 7천만 원을 3개월 안에 어떻게 구해요? 대출도 한도 꽉 찼고요. 그럼 집을 팔면 되잖니.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응. 그 집 계약금에 내 돈이 들어갔잖아. 집 팔면 되지.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농담으로 보여?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이 정도가 아니었어. 나는 똑같이 돌려주는 것뿐이야.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희 어떡하라고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너희 일에 신경 안 쓸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나왔어요. 새벽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바닥을 닦았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일한다는 게 보람찼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런 대접을 받을 거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일하러 나갔었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게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아들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친구 만나러 가더니 제 축하 문자에는 한 글자로 답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깁스한 손목을 만졌습니다. 아직 아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통증이 저를 깨우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네 아는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내 아들 부부 요즘 힘들다던데? 네, 그런가 봐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난리래.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요.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어떡해. 매정하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매정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먼저 저를 매정하게 대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다 났나 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 형 친구 태훈이에요. 아, 그래. 무슨 일이니? 민수 형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데 다들 외면한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형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태훈아, 내가 형을 돕고 싶으면 내가 돈을 빌려줘. 그게, 나도 형편이 어렵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까지 나서서 설득하려 하다니 참 한심했어요. 그럼 며느리가 저를 무시할 때는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2달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을 내놓았어요. 그래. 근데 시세보다 훨씬 낮춰야 팔릴 것 같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팔아. 엄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요. 그건 내 문제야. 나는 3개월 안에 돈만 받으면 돼.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제발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안 돼.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제가 뭘? 내 마누라가 나를 무시할 때 넌 뭐 했어? 마누라 편만 들었잖아.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갔을 때 내 마누라는 어디 있었어? 그건 친구 만나러 갔지. 시어머니가 다쳐도 친구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축하 문자 보냈을 때 내 마누라는 뭐라고 답했어? 엄마, 한 글자야. 한 글자로 답했어.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봤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넌 내 마누라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아들이 할 짓이야?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무 늦었어.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힘없이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울던 모습도 생각났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사흘 후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 저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밤마다 울고 잠도 못 자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도 있고 하니까요. 사돈댁도 수진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딸을 많이 혼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요? 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늙어서 살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미안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사동까지 나서다니 아들 부부가 정말 다급한가 봅니다.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집이 팔렸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팔렸습니다. 3천만 원이요.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었어요.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셋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전셋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도 지금 이 빗속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겠죠.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사람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건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핸드폰을 받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더군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마침내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은행 이체 확인증을 들고 찾아왔어요.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7천만 원 입금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7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래, 확인했다. 이제 됐죠? 응, 됐어. 아들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보였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니 7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제 돈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이틀 후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뒷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아들 집 빼앗은 어머니래. 에이, 설마. 자기 아들한테 그럴 리가. 진짜래. 7천만 원 받으려고 법적 조치까지 했대. 저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산을 마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본 물건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제가 산 건 라면과 김치, 계란뿐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예전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서 가져갔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손주 사진이 떠올라 사진첩을 열었어요. 손주는 많이 컸을 겁니다. 이제 5살이니까 유치원에 다니겠죠. 저는 손주의 유치원 입학식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요? 돈을 받긴 받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손주가 나왔어요. 손주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손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이요. 애들이 전셋집으로 이사가서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 내 목소리 듣기도 싫다던 사람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알았으면 됐어. 이제 가봐. 어머니, 며느리는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손 놔. 어머니, 제발 손주들만이라도 계속 만나주세요. 손주들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볼게. 어머니, 제발이요. 일단 가봐. 생각 좀 해보게. 며느리는 한참을 더 빌다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찾는다고요. 매일 물어본다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무시와 모욕을 잊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돈은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손주들도 못 만나게 하세요? 내가 언제 못 만나게 했어?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빌었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손주들은요? 손주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았어요. 손주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손주들만이라도 만나주세요. 애들이 매일 할머니 찾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각해 볼게. 엄마, 가봐. 나 혼자 있고 싶어.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돈은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밤마다 손주 꿈을 꿨습니다. 손주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꿈속에서 손주를 안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동네를 걷다가 유치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제 손주와 비슷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주도 저렇게 놀고 있겠죠.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다니겠죠.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요? 손주를 만나고 싶다고 말할까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한 글자 답장이 생각났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단단했던 마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지나쳤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뿐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저 달빛 아래 손주들도 자고 있겠죠. 할머니 꿈을 꾸고 있을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통장에는 7천만 원이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똑바로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지 않고 섰어요.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돈 때문에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돈 때문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어요. 전셋집으로 이사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친구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축하 문자 보내셨을 때 저는 한 글자로 답했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전화도 안 받았어요.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잘못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해요. 집 잃은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뭔데? 손주들은 계속 만나주세요. 애들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너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돈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나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었어. 돈 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며느리도 울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넌 이미 내 며느리야.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 자격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어머니 말동무도 되어드리고요.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주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본 며느리의 가장 밝은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전셋집 생활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지만 가족끼리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랑 민수 오빠 모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그래. 민수 오빠도 매일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를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셨는데 라고요. 저는 아들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녀석 바보 같은. 오빠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니랑 저 사이에서요.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며느리는 달랐어요. 예전에 차가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봐라. 네, 갈게요.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4천만 원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7천만 원 받긴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너무했어. 4천만 원은 돌려줄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어머니.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돈 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돈은 손주들 키우는 데 써. 교육비나 필요한 데 쓰고. 어머니. 아들도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잘하자. 우리 가족이잖니.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저도 며느리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며느리를 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처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옛날보다 더 좋았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놓아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깊은 잠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시러 나가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는 동네 카페로 갔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외로우시죠? 괜찮아. 익숙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용서해 주셔서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전셋집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요. 그랬겠구나.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빠랑 애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저를 안았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유치원 재미있니? 네. 오늘 그림 그렸어요. 큰 손주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저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예쁘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예쁘다.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우리는 공원으로 갔어요.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만나서요. 나도 좋아.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애들도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고맙구나. 벤치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 용서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제가 더 잘할게요. 진짜 며느리가 될게요. 넌 이미 훌륭한 며느리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도 자주 연락했어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너희가 자주 오니까 괜찮아.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편만 들고 엄마는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한테도 잘하고 수진이한테도 잘할게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생했어.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거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전셋집이 좀 넓거든요. 어머니 방도 있고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며느리는 아쉬워했어요. 그래도 자주 오세요. 밥이라도 같이 드시고요. 그래, 그럴게. 저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건 아직 부담스러웠어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는 건 좋았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며느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봤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그래, 좋지. 명절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좋았어요.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함께 앉았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제 그릇에 반찬을 놓아줬습니다. 고맙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명절이 불편했어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며느리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후면 또 애들을 만날 테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난 날들을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다툼, 법적 조치까지.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완벽한 관계는 아닙니다. 가끔은 서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따뜻했습니다. 내일 또 손주들을 만나겠죠. 며느리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존중받는 것, 사랑받는 것. 이제 저는 그 모든 걸 가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